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이 몇 달 전에 들리긴 했어요. 아, 새설로 돌아다녔구나. 예. 네. 저도 취재를 했죠. 그런데 증좌가 없어요. 증좌를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얘기가 특별한 증거가 없는 가운데 그냥 뭐 이랬다더라 라는 식으로 나왔을 때 이것은 심각하죠. 매우 네. 심각한 이게 있을 수 일단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그런 식의 무슨 공천이래 공소 취소 거래를 했다고 그거는 한다면 바로 재판 가는 겁니다. 바로 재판 가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근데 이를테면 그런 증좌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기자들은 기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습니까? 그러나 기사를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기사를 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구경 기자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정보로는 들을 수 있으나 그래서 회사에 정보 복원을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얘기가 돌아다닙니다. 시중에 참고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사로 쓰려면 여기에 부합하는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네.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자는 보도할 수 있는 겁니다.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없는 가운데 이랬어요. 이거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정말로 네. 참고할 수 있는 얘기들만 해야 되고 아까 보니까 청와대에서 네. 사실무근이라는 아마도 입장을 그런 입장을 내놓은 공식적으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밝혔다고 때문에 조금 더 지금은 뭔가 좀 이렇게 정제된 언어로 그리고 검증된 얘기들 위주로 토론을 하길 바라면서 광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정주 기자 뭘 이렇게 열심히 치고 있어요? 네. 좀 장인수 기자가 쓴 기사 좀 찾아보고 있어. 방송하고 있었군요. 네. 뭐 기사를 쓴 건 아니고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니까. 이게 네. 가장 먼저 조선일보가 기사화 시켰네요. 그 내용을 보고 있다가 네, 텍스트화 시킨 거는. 보세요. 그런 게 보면은 다 뭔가 이제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요거야 그러니까 다른 매체는 안 지금. 시키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혹자는 뭐 막 장인수 왜 이렇게 뭐 친정부 방송하냐 막 이렇게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의 족적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기자 왜 합니까? 기자 왜 해요, 우리가? 그럼요. 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비상계엄 내란을 겪었어요. 이게 21세기 들어서 시민혁명 2번 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2번이나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예, 네. 어마어마한 민주 역량이 있는 국가예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지금 이 정부가요, 1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뭘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응원봉을 들고 사실상 우리가 시민혁명을 했던 주체였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관점에서 그 역사의 맥락과 그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그르게 가고 있다. 그러면 매우 쳐야죠. 그럼요, 당연히.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끊임없이 막 발목 잡고 뭐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 이그젠플 조선일보. 이런 것에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네. 이런 보도는 오히려 사실을 교란하는 보도가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주의합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면은 제가 쭉 보면 법무부 장관이 딱 떠올라요. 일단 얘기를 들으면.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식으로 지휘를 하셔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소 취소를 부탁하고 검찰에서는 거래로 받아들인 바로 이런 사안이었다 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저널리즘적 관점에서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고위 관계자급이 되면 실명이 거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안 됐어요. 그리고 증거가 없어요. 내가 들었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의 해석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래는 쓰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의 요건들을 버무려서 확증되지 않은 권력 루머로 프레임을 잡은 건지 아니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잡힌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완전 실체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만약 이게 단독이고 팩트가 있는 사실이라면 사실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위 검찰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어느 한쪽이라도 특정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도
것도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청와대는 딱 4글자 입장을 제가 취재했어요. 구태여 이 사안에 인볼브되고 싶지 않다는 게 청와대 기본 입장인데, 왜냐하면 지금 법무장관으로 보이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법무부에서 아마 대응을 할 텐데 법무부 쪽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제 뭐 장희수 씨는 제가 좋아하는 후배고, 정말 중요한 국면에 의미 있는 특종을 한 기자입니다. 그런데 제 선배로서 제가 낮 12시 청기환 뉴스에 한마디 했거든요. 그거를 또 이렇게 우리 PD가 쇼츠로 만들어줬는데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제 MBC 뭐 후배입니다만 파이팅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취재해서 팩트라고 해서 보도할 때는 충분한 크로스 체킹이 있어야 됩니다. 고위 관계자라고 얘기했는데요. 고위 관계자가 검찰 지내부 여러 명에게 대통령의 공소 취소하라는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검찰은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거래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취지. 그리고 이건 팩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장희수 씨의 데스크였다라고 한다면 너 취재 수고했어. 그런데 이건 이 자체로 까면은 이재명 정부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대단히 큰 흠결을 주는 내용이니 마땅히 이게 사실이라면 그 당사자를 까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 가지고 대통령의 말이라고 참칭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소취소 압력을 가했다면 그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제가 아는 한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용납할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거래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 하더라도 마땅히 공소 취소를 해야 되고 조작 수사했다라는 게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당연히 뭐 공소 취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검찰에게 거래하듯이 이야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무슨 음모설에 입각해서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고위검사, 정부 관계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조금 충격적입니다. 사실 이제 통상적으로 청와대 같은 경우에 출입을 하다 보면 대변인 또는 홍보수석 이런 분들이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청와대 관계자라고 해주세요 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사 쓸 때 저희가 동의하에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보통 수석급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 그리고 뭐 민정수석 정도 되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워딩을 합니다. 이거는 취재원과의 합의하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재명 대통령 치하의 KTV가 다 생중계 하는데 너희 기레기들아 왜 너 관계자라고 여전히 기사를 쓰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은 뭐 외교 관계라든가 특정 국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라고 제가 양해를 여러분들한테 구하고요. 대신에 이런 누가 봐도 명백히 대통령을 참칭하고 이게 형사 문제까지도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관계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호를 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 뉴스공장의 그 김어준 씨가 그 아마도 어제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올렸던 여러 가지 SNS 메시지에 대해 가지고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강박적 성격에서 비롯된 행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대통령 스스로가 여권 내 비판 세력인 레드팀 역할을 자처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밝혔다고 하던데, 이런 김어준 씨의 그런 그 평가에 대해서 우리 인기 있는 연예인병 걸린 이정주 기자의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뭐 저는 근데 총수님의 말에 대해서 뭐 제가 뭐 공박을 해봤자 효과가 있겠냐마는 그냥 솔직하게 그냥 짜잘한 좁쌀인 제가 그냥 이정주나 되니까 이렇게 한판 붙지, 우리 뭐 붙어요 지금. 해주세요 좀 보니까. 네. 저는 전반적으로 그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강박 이거보다는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든 간에. 왜냐하면 단순히 이 메시지뿐 아니라 X에 올라오는 거의 대부분 메시지가 그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굉장히 그 어떻게 말하면 사람을 옥죄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거든요. 부동산 같은 문제도 뭐 2주택 옛날에 문재인 때처럼 네. 문재인 청와대 때 김주원 수석한테 야 너 송파하고 강남 두 채 중 하나 팔아. 세상에 이런 사회주의가 있습니까? 물론 사회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결국 안 먹혔잖아요. 그게 무능한 조직이에요, 사실은. 아니 왜 두 집 중에 하나를 팔려고 합니까? 싫죠, 당연히 그 사람은.
팔게 환경을 만들어야죠. 팔 수밖에 없게. 그렇죠. 네. 자본주의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 갖고 있어. 너 많이 갖고 있어. 그럼 세금 많이 내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들어야지. 그걸 왜 팔을 비틀어요? 팔을 비트니까 반발하죠. 그러니까 저는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대통령이 좀 그런 그 권력 구조도 그렇고 이거를 전반적으로 환경을 포획하려고 해요. 그 설계를 이렇게 해놓고 선택권을 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을 선택하든 부동산 시장을 선택하든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자본주의에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정말 뭐 도벽이라든가 절도가 아닌 이상에 모든 나라의 선진국이 다 그렇게 제도를 운영해요. 그리고 그 제도 하에서 빠져나가는 그 이익은 만든 사람이 잘못한 거죠, 솔직히. 상속세 피해서 뭐 무슨 버진 아일랜드 가고 뭐 이런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욕할 수 있어요, 100%? 물론 그게 그러니까 탈법이란 문제가 있겠지만 제도를 인용한 거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념적으로 너 나쁜 놈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되 우리가 제도 설계를 잘해야겠다.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김원준 씨가 말한 맥락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권을 했고 집권 세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뭔가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잘 청취하고 담아가지고 뭔가 국민의 대통령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두고 이제 김어준 씨의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객관 관박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는 우리 지지자들이 대선 과정에서 열렬히 원했던 예를 들면 검찰 개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방향대로 몰아붙이는 게 맞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너무나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처신하는 것은 뭔가 스스로 강박증적인 요소로 이제 그 구동되는 측면이다. 이런 식의 평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란 소리처럼 들리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가 잘 돌려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 동의할 수 없다. 네, 이정주 기자는. 왜냐하면 그 정권 우리 안 겪어봤습니까? 정권 5년짜리 유한합니다. 예, 문재인 정권 때 무슨 100년 정당 간다고 그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윤석열한테 홀라당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원죄가 저는 뭐 모든 정당이 국민의힘은 정당도 아니기 때문에 취급할 필요가 없고 위원정당 심판해야 돼요, 원래는. 제가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거 한번 겪어봤잖아요. 이념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념 정치란 거예요. 아, 문재인 정부 때. 당연하지. 우당탕탕 이념 정치하고 뭐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되고 부동산을 가지면 안 되고 그게 사람들에게는 이념 정치로 보였다니까요. 그러면 이념 정치 하려면 좋아.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좋아. 이념 정치하는 거 좋아. 그럼 똑똑하게 하든가. 그럼 잘하든가. 능력도 없으면서 2년만 우당탕탕 해갖고 망했잖아요. 서울의 중위값 10억 돌파한 게 문재인 때 돌파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문재인 정권에 책임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수치를 말하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제가 무능해서 그렇게 됐네요. 의도는 이랬지만 결과는 이랬습니다. 고위공직자 중에 누가 단 한 명이 그렇게 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것도 10억 중위값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만.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네. 정확히 그게 서민 주기기로 나타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의 저는 이 자산 격차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말 사이에 대통령 트위터가 X가 막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불이 났잖아요. 네. 이건 또 뭔가 해서 이제 그냥 청와대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취재를 막 해봤더니 대통령의 판단은 이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300명의 검사들이 있는데 그 검사 전체를 악마화할 수는 없지 않냐. 박찬훈 교수와 같은 결인 거죠. 악마화할 수는 없고 이를테면 난리통에 쌀벌레 났다고 그 쌀까지 다 버리면 그 배고파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쌀벌레 났으면 쌀벌레만 걸러내고 쌀은 먹어야지. 이런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다 태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이제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본인들은 이제 온건 합리파라고 하는 온건 합리파. 법사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제 검찰에게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면 아주 콩할 만한 여지라도 주면 그걸 가지고 등 하나로 다 부활을 시킨 사람들이다. 그 대통령령으로 싹 다 수사권 재개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 속에서 어떻게 됐든 이번 차제에 최대한 완벽에 가까운 검찰 개혁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안 수사권도 주면 안 되고 정권 승치도 반대하고 뭐 등등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기본 판단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어쨌든 모두의 대통령이지. 아까 이제 그 구경 기자가 설명하신 대로 우리가 집권했다고 우리 맘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저는 그건 현실론적으로 맞다고 아니, 생각을 맞죠, 해요. 당연히. 예, 네. 맞고 모든 영역에 다 비슷하게 맞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맘대로 하다가 오만해지면 심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정주 기자 지적한 대로 오만 방지하게 하다가 심판 받은 거죠. 문재인 정부가 잘 못해서. 저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대통령은 그 댓글까지 다 살펴본다는 거잖아요. 오늘 국무회의 때도 보면. 그러니까 최대한 잘해서 문제 없게. 그러니까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 이런 그 문구도 월요일 새벽에 올린 썼죠. 거에는 그런 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최대한 갈등 없게 이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리고 어떻게 한 번에 다 되냐. 이번에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고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고치고 이렇게 가자. 그래서 좀 잘 부탁드린다. 그렇죠. 라고 설득을 당부의 직접 한 거죠. 예, 네. 당부의 말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강박이 있다 이런 거는 저는 대통령한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표현 생각합니다. 자체 그죠. 예. 네. 저는 하나 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도 장 선배 말에 100%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강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메신저에 대한 얘기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이 사실은 귀에 거슬렸던 그러니까 김어준 거예요. 예. 총수가 정말 말하고 싶으면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얘기 뭐 이런 얘기에 물론 대해서 그 얘기도 자기 방송 하긴 합니다만. 네. 네, 네. 근데 그 본질에 대해서 이제 차라리 끝단까지 가보려고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보고 저는 사실 그래요. 저는 이 논쟁에 대해서 저는 비전문가고 뭐 전문가들이 모든 걸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의료개혁 이런 거 한다 해도 의료인만 참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의료인들의 또 이익 공유가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컨설팅은 외부인의 어떤 시각도 있고 내부인의 시각도 있고 이제 균형을 밸런스를 잡아서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영예 이제 형사사법 체계를 더 잘 알죠. 근데 저도 문외한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제 이 문제를 판단해 보면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 문제가 뭐 보안 수사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제도를 좀 보잖아요. 하다못해 대배심제, 기소배심제 별거 다 있잖아요. 해외는. 그러니까 형사사법제도는 냉정하게 말해서 유럽이나 영미권에서 먼저 발달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1800년대 후반에 원님 재판하고 있었던 게 곤장 때리고 있었어요. 그때. 입법 행정이 분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법 행정이 분리가 안 돼서 그 시대에 이미 1800 막 초반에 실제로 제가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지만 레빈제라 이런 거 보잖아요. 재판하고 있어요. 1813년 이럴 맞아, 때. 맞아. 예. 예. 그러니까 고전에 나오는 이제 이게 영미권에 사법제도가 거기서 따왔으면 다른 나라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운영해 오는 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합을 여러 번 거쳐본 제도거든요. 그럼 전 차라리 이런 식으로 지난한 이게 너무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선진국들이 달아가는 증시도 똑같잖아요. 미국 증시에 뭐 쪼개기 상장 금지 이런 게 우리가 그걸 가봤습니까? 안 가보는데 계속 이상한 짓 하니까 일단은 선진국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은 열의 여덟은 그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나라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제도를 그냥 이런 부분을 차라리 차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고쳐보자. 저는 차라리 그런 제3안도 나쁘지 않다 봐요. 물론 저보고 선동자라고 하겠죠. 이러면 여론을 어떻게 믿고 임마 갑자기 이걸 배심제로 국민참여재판 특수한 한정시키지 않고 전체 재판을 여는 게 말이 되냐. 법원장을 어떻게 선출직을 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다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 뭐. 조경욱 씨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네. 듣다 보니까 저는 검사장 배심제, 저는 검사장이나 투표, 예. 차라리 검사장이나 법원장 선출직은 전 차라리 당황했어요 지금 보니까. 아니 조경신의 그걸 주장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더 할게요.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거는 전 조경신당의 정책이 동의합니다. 옳은 거죠, 그죠? 당연하죠. 네. 저 한동훈도 좋아요. 배심제 도입하자는 얘기는 그 전반에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 근데 이것도 너무 지난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막 논의를 했고 결국에는 이것도 따로 떼어서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6월 선거 이후에 한다라는 거고 그때 보안 수사권이냐 요구권이냐 격렬하겠죠. 가지고 또 예. 격렬하게 이제 치열하게 논쟁을 할 텐데
민주당은 당론으로 요구권으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의총했잖아요. 의총했잖아요. 예. 의총에서 요구권으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후에 이제 이게 현장에서의 혼란은 엄청날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리로 가져가면 저리 가세요. 저리로 가져가면 이리 가세요. 사건이 이제 붕 뜨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경찰에서 암장시키는 것도 너무나 많을 거다. 보안 수사권이라도 있어야 그걸 받아서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경찰보다는 검찰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내 사건이 검찰로 가면 좀 고급지게 다뤄질 거다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변호사들의 말들 뭐 그 현장에서 겪은 사람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국민적 눈높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허용하겠다라는 네. 집단지성의 힘으로 딱 판단이 되면 그 결정을 따라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아니다. 그럼 다음 회기 때 고치자.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은 짧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문제 같아요. 지금 이렇게 경론이 뭔가 네. 그 진영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면은 누구보다도 말조심을 좀 해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맞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제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주장이 나왔냐면 마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마치 공소 취소를 위해 가지고 그렇죠. 그 검찰 개혁과 마치 맞바꾼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제가 방송에서의 내용을 접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당사자는 당연히 취재를 했겠죠. 그냥 뭐 말했을 리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이 국면이 어떤 국면이고 하면은 훨씬 더 신중한 검토와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그런 얘기들을 훨씬 더 엄격하게 증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발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던져놓고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쁘게 전환될 경우에는 음모론으로 번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나 어떤 보안 수사권 문제를 그리고 사법 개혁도 똑같아요. 대법원 증언이나 이런 문제를 그 현재 이제 뭐 공소 취소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검찰의 조작 기소 그리고 130명 검사 동원해서 4년간 탈탈 털어서 그렇게 사실상 한 명의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 핍박, 사법적 핍박을 해가지고 지금 그 상황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얏나무 아래로 사람을 밀어 넣어놨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본인이 걸어간 것도 아니에요. 들어다가 거기다 넣어놨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모자 쓰라고 하는데 모자를 땡볕에 모자를 쓰려고 하면 쓴다고 뭐라 그러고 안 쓰면 안 쓴다고 뭐라 그러고 사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거를 경강부회로 너무 땡겨다가 이게 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여느 때보다도 적확한 그 쟁점이 된 사안을 좀 집요하게 토론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걸 마치 이제 뭐 하나 붙여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려는 듯한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때이고 더군다나 이게 그 사실인지 의혹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확증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불을 붙이는 거는 정말로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그 논거를 통해서 사고할 거 아닙니까? 네.